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입니다. 지금부터 엠니스트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NPU 설계와 FPGA 구현이라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신경망 가속기를 직접 설계하고 실제 보드 위에서 동작시키고 그 결과가 파이썬으로 계산한 값과 한 비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실물 검증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끝나지 않고 RTX7 보드에서 실제로 숫자가 나옵니다. 둘째, 비트 트루입니다. 동작한다가 아니라 파이썬과 정확히 같다를 목표로 합니다. 셋째, 전 과정입니다. 학습부터 RTL 구현, 검증, 그리고 명령어 집합과 컴파일러까지 다룹니다. 전체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에서 시작해 학습과 구현과 검증을 거쳐 프로세서 확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목차입니다.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은 설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연산의 정체와 NPU 구조, 정수화와 비트 트루 개념을 다룹니다. 챕터 2는 파이썬 골든 모델입니다. 명세를 확정하고 비트 단위로 정확한 모델을 만듭니다. 챕터 3은 학습입니다. 텐서플로우로 학습하고 양자화 설정을 탐색해 헥스 파일을 만듭니다. 챕터 4부터 6까지가 RTL 구현입니다. 합성곱 계층, 렐로와 풀링과 플래튼, 그리고 완전 연결과 아그맥스입니다. 챕터 7은 시스템 통합, 챕터 8은 검증입니다. 챕터 9는 ISA와 미니 컴파일러로 가속기를 프로세서로 확장합니다. 마지막 챕터 10은 환경 구축과 실행 매뉴얼입니다. 디렉토리와 경로, 트러블슈팅, 그리고 다음 단계 로드맵을 다룹니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면 이론에서 시작해 학습과 구현과 검증을 거쳐 프로세서와 실행 환경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챕터는 앞 챕터의 결과물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학습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각 챕터의 산출물이 다음 챕터에 입력이 됩니다. 챕터 1에서 설계 명세를 읽는 언어를 갖추고 챕터 2에서 확정된 명세와 정수 참조 구현을 만듭니다. 챕터 3에서 헥스 가중치와 검증 벡터를 생성하고 챕터 4부터 6까지 동작하는 회로를 만듭니다. 챕터 7에서 보드에서 도는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챕터 8에서 미스매치형을 증명하며 챕터 9에서 프로그래머블 프로세서로 확장합니다. 건너뛰면 다음 단계의 재료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챕터 3을 건너뛰면 RTL에 넣을 가중치가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론만 원하신다면 챕터 1에서 3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하드웨어 없이도 가능합니다. 구현까지 원하신다면 챕터 8까지 전부 보시고 RTX7 보드를 준비하십시오. 프로세서까지 원하신다면 챕터 10까지 전부가 가장 완전한 경로입니다. 그리고 챕터 10 환경 구축은 순서와 관계없이 언제든 참조하십시오. 동작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열어볼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엠니스트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NPU를 직접 설계하고 FPGA에서 동작시키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설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기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코드를 바로 보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회로는 명세서 한 장으로 표현됩니다. 몇 비트로 계산하는가, 언제 잘라내는가, 어떤 순서로 저장하는가. 이 명세를 읽지 못하면 코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왜 그렇게 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앞으로 만들 하드웨어의 명세를 읽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를 갖추겠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 미리 보고 준비물을 챙기고 연산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왜 지금까지의 컴퓨터 구조로는 부족한지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과정을 배웁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다음 챕터부터 손을 움직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상단의 진행 표지를 확인하면 전체 10개 챕터 중 지금 첫 번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하드웨어는 2가지입니다. 첫째, 디지렌트 RT S7 25 보드입니다. 자일링스 스파르탄 7 FPGA가 올라간 보드이고 온보드에 100MHz 클럭이 있으며 USB 케이블 하나로 전원과 프로그래밍이 모두 됩니다. 둘째, P모드 SSD입니다. 7 세그먼트 2자리 표시 모듈이고 보드에 P모드 커넥터, JC와 JD에 연결합니다. 예측 숫자와 중간값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 씁니다. 소프트웨어도 2가지입니다. 첫째, 자일링스 비바도입니다. 무료 웹팩 에디션으로 충분하며 스파르탄 7을 지원합니다. 합성과 구현과 시뮬레이션이 모두 이 하나로 됩니다. 둘째,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함께 제공됩니다. 넘파이와 텐서플로우와 매플로립 3가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내려봤습니다. ESTLIT/AIMPU 시스템 디자인 V1 저장소에서 엠니스트 시스템 디자인 압축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면 4개 폴더가 나오는데 번호 순서가 곧 학습 순서입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 장비는 없습니다. 보드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내려받은 소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엠니스트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폴더가 나오고 그 안에 4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학습 진행 순서와 그대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폴더를 따라가면 진도가 나갑니다. 첫째, 영영 콘셋, 엑셀 시스톨릭입니다. 아키텍처 이론을 다루는 참고 자료로 스프레드시트로 시스톨릭 배열의 데이터 흐름을 수치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영일 프로젝트 원샘플입니다. MPU 코어 설계 단계로 이미지 한 장으로 고정 기능 MPU를 설계하고 골든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챕터 2와 챕터 4부터 8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RTL 23개, 골든 데이터 10개, 파이썬 2개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영이 프로젝트 백샘플즈입니다. 대량 검증 단계로 100장을 자동으로 반복해 시스템 신뢰성을 통계로 확인합니다. 챕터 3과 챕터 8에서 다룹니다. 넷째, 영산 프로젝트 ISA 프로세서입니다. 자체 명령어 집합 기반의 프로그래머블 MPU를 구현하며 챕터 9에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각 폴더 안의 파일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즉 어떤 파일이 무엇을 하고 비바도에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챕터 10에서 전부 다룹니다. 지금은 큰 구조만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 강의에서 쓰는 파이썬 파일 5개를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MPU 골든 모델입니다. 챕터 2에서 다루고 하드웨어와 똑같은 순서로 정수 연산을 수행합니다. 각 단계의 정답 값을 헥스 파일로 저장해서 탭 파일 10개를 만듭니다. 표시가 붙어 있는데 직접 코드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 핵심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콘브웨이트 컨버터입니다. 넘파이 배열을 베릴로그가 있는 헥스로 바꿉니다. 계산은 하지 않고 표기만 옮기는 보조도구입니다. 셋째, 영일 엠니스트, MPU 트레인젠입니다. 챕터 3에서 다루고 케라스로 학습하고 정수 설정을 탐색하고 검증용 백샘플까지 한 번에 만듭니다. 이것도 핵심 파일입니다. 넷째, 영이 엠니스트, MPU 하드웨어 패치입니다. RTL 포트 폭에 맞춰 헥스 자릿수를 고칩니다. 값은 그대로 두고 표기만 바꿉니다. 다섯째, ISA 컴파일러입니다. 챕터 9에서 다루고 사람이 쓴 프로그램 ISA 파일을 읽어 어셈블리와 기계어로 번역합니다. 정리하면 표시된 3개가 핵심이고 나머지 둘은 형식만 바꾸는 보조도구입니다. 각 파일은 해당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파이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학습 결과인 가중치와 검증에 필요한 골든 데이터가 골든 데이터 폴더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한 번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RTL 시뮬레이션과 FPGA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거나 설정을 바꿔 실험해보고 싶다면 그때 실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들 것을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따라가 확인하십시오. 첫째, 입력 이미지입니다. 손으로 쓴 숫자 7이 28 곱하기 28 픽셀 격자로 들어옵니다. 각 칸은 0부터 255 사이의 밝기값이고 획이 지나가는 부분이 진하게 표시됩니다. 둘째, 특징 추출입니다. 3 곱하기 3 크기의 작은 필터가 이미지 위를 훑으면서 가장자리나 부분 같은 반설을 찾아냅니다. 필터가 4종류이므로 4장의 특징 맵이 나옵니다. 셋째, 압축입니다. 26 곱하기 26이던 특징 맵을 13 곱하기 13으로 줄입니다. 데이터가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한 줄로 펴서 676개의 벡터를 만듭니다. 넷째, 판정입니다. 그 벡터의 가중치를 곱해 10개의 점수를 냅니다. 그림의 막대 길이가 각 숫자에 대한 점수인데 7번 막대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가장 큰 것을 고르면 답은 7입니다. 이 4단계가 우리가 회로로 만들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강의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교육은 파이썬에서 정확도를 확인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기초 이론입니다. 신경망 연산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전용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실수를 어떻게 정수로 바꾸는지를 다룹니다. 둘째, 파이썬 골든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만든 모델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비트 폭으로 계산하는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RTL 구현입니다. 연산 유닛과 메모리 맵, 분류기를 만들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넷째, 검증입니다. 만일 샘플에서 시작해 100개 샘플로 넓히고
마지막에 FPGA 실기에서 확인합니다. 아래 그림이 이 강의의 뼈대입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를 정답지로 삼습니다. 파이썬 정수 모델이 RTL의 정답이 되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기의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지기 때문에 어디서 틀렸는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보량이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왜 하필 엠미스트로 시작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충분히 작습니다. 28 곱하기 28은 784 픽셀이고 가중치도 수십 킬로바이트 수준입니다. 보급형 FPGA 내부 메모리에 전부 올릴 수 있는 크기입니다. 둘째, 충분히 완전합니다. 합성곱과 활성화, 풀링과 완전 연결, 그리고 분류까지 CNN의 모든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검증하기 쉽습니다. 정답이 명확하고 입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틀렸을 때 원인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해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엠리스트를 푸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신경망을 하드웨어로 옮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든 연산 유닛과 메모리 구조, 제어 흐름과 검증 체계는 더 큰 모델로 그대로 확장됩니다. 규모와 데이터만 커질 뿐 골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규모 비교를 확인하면 왜 이 크기가 최적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램리스트는 784픽셀의 단일 채널이라 약 6.8KB입니다. FPGA 내부 메모리에 전부 올라갑니다. C파트는 1024픽셀의 3채널이라 약 60KB로 내부 메모리가 빠듯해집니다. 이미지넷은 5만 픽셀이 넘고 3채널이라 수십 메가바이트가 되어 외부 D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 메모리를 쓰기 시작하면 데이터 전송 설계가 추가되고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부 메모리에 다 들어가는 크기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조를 이해한 뒤에 규모를 키우면 됩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쓴 숫자들입니다. 같은 숫자 3이라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획이 굵기도, 기울기도, 위치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즉시 알아봅니다. 이 다양성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만약 모든 숫자가 똑같이 생겼다면 규칙 몇 개로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면 규칙을 규칙으로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하드웨어는 이 다양한 입력을 모두 같은 회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로는 하나인데 입력은 수만 가지인 셈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회로가 규칙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가중치를 실행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력 데이터를 하드웨어의 눈으로 봅시다. 해상도는 28 곱하기 28, 총 784 픽셀입니다. 채널은 하나, 흑백입니다. 각 픽셀은 0부터 255까지의 부호 없는 8비트 정수입니다. 클래스는 0부터 9까지 10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맨 파일로 저장되어 FPGA 내부 램의 초기 값으로 구워집니다. 오른쪽을 확인하면 하드웨어가 실제로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소 0번부터 783번까지 각 주소에 8비트 값이 하나씩 들어있을 뿐입니다. 특히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미지를 2차원 배열로 다루지만 하드웨어에는 2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메모리는 주소가 일렬로 이어지는 1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라는 좌표를 몇 번 주소로 바꾸는 계산을 우리가 직접 회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주소 계산이 뒤에서 다룰 메모리 맵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숫자 2를 확대해 실제 픽셀 값을 보겠습니다. 검은 배경은 값이 0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빈 공간이고 무엇을 곱해도 0이므로 연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흰 획 부분은 255 또는 200 이상입니다. 실제 정보가 담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계의 회색은 중간값입니다. 획이 번지는 부분인데 특징 추출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밝기가 급격히 변하는 곳이 곧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설계자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0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28 곱하기 28 중에서 실제로 획이 지나가는 픽셀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이 뒤에서 다룰 제로 스키핑 최적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곱셈 결과가 어차피 0이라면 그 곱셈을 아예 건너뛰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인식이란 무엇인지 그림으로 따라가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손으로 쓴 숫자 7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무의식적으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위에 가로로 긴 획이 있고 거기서 대각선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단서를 찾습니다. 그 다음 그 단서들의 조합이 7의 특징이라고 판단합니다. 신경망도 똑같습니다. 가운데를 확인하십시오. 세 개의 필터가 각각 다른 단서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획을 찾고 두 번째는 대각획을 찾고 세 번째는 두 획이 만나는 교차점을 찾습니다. 각 필터가 자기가 찾는 모양을 만나면 강하게 반응하는데
아래 막대가 그 반응 강도입니다. 오른쪽이 분류입니다. 찾아낸 단서들을 근거로 10개 숫자 각각의 점수를 매깁니다. 7번, 점수가 94로 압도적입니다. 가로획과 대각획과 교차점의 조합이 7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두 단계로 나눌까요? 만약 픽셀 784개를 바로 10개 클래스에 연결하면 숫자가 조금만 옮겨져도 완전히 다른 입력이 됩니다. 위치마다 따로 배워야 하니 학습이 어렵고 가중치도 폭증합니다. 반면 먼저 가로획이 있다처럼 위치와 무관한 단서로 바꾸면 그 다음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징 추출이 합성곡 계층이고 분류가 완전 연계 계층입니다. 이 분업이 CNN 구조의 핵심입니다. 화면의 요소가 여럿 있습니다. 잠시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CNN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덩어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따라가십시오. 입력은 28 곱하기 28 한 장, 784개 값입니다. 합성곱을 거치면 26 곱하기 26이 4장이 됩니다. 그림에서 블록이 4겹으로 쌓인 것이 채널이 넷이라는 뜻입니다. 값의 개수가 2704개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렐로는 크기를 바꾸지 않고 값만 바꿉니다. 그래서 블록 모양이 그대로입니다. 풀링을 거치면 13 곱하기 13, 4장으로 줄어듭니다. 블록이 눈에 띄게 작아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676개입니다. 플래트는 4장의 2차원 블록을 한 줄로 펴니다. 개수는 그대로 676개인데 모양만 1차원이 됩니다. 완전 연결을 거치면 10개 점수가 되고 마지막에 가장 큰 것을 골라 답 하나가 나옵니다. 아래 막대각 값의 개수 변화입니다. 784에서 2704로 늘었다가 676으로 줄고 10개를 거쳐 하나가 됩니다. 밀리는 이유는 여러 각도로 특징을 뽑기 위해서이고 줄이는 이유는 이후 연산량과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CNN의 계층별 아키텍처와 연산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합성곱에서 풀링을 거쳐 완전 연결로 이어지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3차원 블록으로 본 것과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두 그림을 겹쳐 확인하면 구조가 확실히 잡힙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강조할 것은 특징 추출과 분류의 분업입니다. 앞부분은 무엇이 보이는지 단서를 뽑고 뒷부분은 그 단서로 판정합니다. 이 분업이 CNN이 이미지 인식에 강한 이유이고 동시에 하드웨어 설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자면 이 그림의 순서가 곧 우리가 만들 회로의 순서입니다. 챕터 4에서 합성곱을, 챕터 5에서 풀링과 플래튼을, 챕터 6에서 완전 연결을 만듭니다. 그림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도가 나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잘 봐두시면 앞으로 어디를 만들고 있는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MPU의 데이터 처리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픽셀에서 시작해 특징을 거쳐 벡터가 되고 점수를 계산해 마지막에 답 하나로 수렴합니다. 각 단계의 데이터 크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파이프라인과 같은 여정을 책의 시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보가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784개 픽셀에서 시작해 특징을 뽑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풀링에서 줄고 마지막에 하나가 됩니다. 넓게 펼친 뒤 좁혀서 하나로 수렴시키는 것, 이것이 인식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가 만들 회로의 전체 골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각 단계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을 한다는 점도 눈여겨 확인하십시오. 합성곱은 공간에서 패턴을 찾고 풀링은 크기를 줄이며 플래트는 형태를 바꾸고 완전 연결은 판단합니다. 네 가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회로 구조도 각각 달라집니다. 하나의 신경망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역할별로 나눠보는 시선이 하드웨어 설계자에게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정보량이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합성곱이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림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이 입력 이미지입니다. 각 칸에 밝기 값이 적혀 있고 값이 클수록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주황색 테두리가 지금 보고 있는 3 곱하기 3 윈도우입니다. 이 윈도우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미끄러지며 이동합니다. 1단계, 윈도우 안의 값 9개를 꺼냅니다. 200, 255, 180, 30, 220, 60, 10, 190, 25입니다. 2단계, 학습된 필터입니다. 여기서는 10, -1이 세로로 배치된 필터를 예로 들었습니다.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이므로 세로 경계를 찾는 필터입니다. 3단계, 값 위치끼리 곱합니다. 9개의 곱셈 결과가 나오는데 음수 필터를 만난 값은 음수가 됩니다. 4단계, 전부 더합니다. 5단계, 그 합계 하나가 출력 특징 맵의 한 칸이 됩니다. 즉 9번 곱하고 8번 더해서 픽셀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출력 한 칸에 맥 9번, 26 곱하기 26 전체면 6084번,
4채널이면 24,336번, 초당 30장을 처리하면 73만 번입니다. 연산 자체는 간단한 수학인데 그것을 수십만 번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끊김없이 공급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입력 특징들이 동그라미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676개인데 8개만 그렸습니다. 각 옆에 값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클래스 점수 노드가 있습니다. 10개 중 5개만 그렸습니다. 가운데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입력이 모든 출력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완전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 하나가 가중치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하나에 676개의 선이 들어옵니다. 클래스 7로 가는 선만 세워도 676개입니다. 이런 클래스가 10개이므로 전체 가중치는 676 곱하기 10, 즉 6760개입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676은 입력 특징의 개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 클래스가 가진 가중치의 개수이기도 합니다. 입력 하나마다 가중치 하나가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클래스마다 자기만의 676개 세트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계산 예시를 확인하십시오. 클래스 7의 점수를 구하려면 676개 특징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전부 더하고 편향을 더합니다. 곱셈 676번, 덧셈 676번입니다. 그 결과가 1450이고 5개 중 가장 크므로 답은 7이 됩니다. 아래 비교를 확인하십시오. 합성곱은 가중치가 36개뿐인데 이미지 전체에 재사용합니다. 반면 완전 연결은 6760개이고 재사용이 전혀 없습니다. 선마다 고유한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톤 노임만 병목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메모리입니다. 데이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연산 유닛입니다. 16개의 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확인하십시오. 메모리와 연산기를 잇는 통로, 즉 버스가 아주 좁습니다. 한 번에 몇 바이트씩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연산 유닛 16개 중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 14개는 데이터를 기다리며 대기 중입니다. 맨 오른쪽 막대를 확인하십시오. 한 번에 연산에 드는 시간을 나눠보면 메모리에서 읽는데 45%, 실제 계산의 8%, 메모리에 쓰는데 47%입니다. 계산은 8%뿐이고 데이터 이동이 92%입니다. 이 지점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연산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으면 놀고 있습니다.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연산기 개수가 아니라 초당 몇 바이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MPU 설계는 한 번 읽은 데이터를 최대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에너지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막대 길이가 한 번의 동작에 드는 에너지입니다. 맨 위 인트 8곱셈은 0.2피코줄입니다. 인트 32 덧셈은 0.1피코줄로 더 적습니다. 즉 계산 자체는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데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는데 1피코줄, 칩 안에 SRAM에서 읽는데 5피코줄, 그리고 칩 밖의 D램에서 읽는데 640피코줄입니다. 곱셈 한 번보다 D램 접근 한 번이 3000배 넘게 비쌉니다. 아래 그림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레지스터는 연산기 바로 옆에 있고 SRAM은 칩 안에 조금 떨어져 있으며 D램은 칩 밖에 있습니다. 멀어질수록 신호가 지나야 할 배선이 길어지고 그 배선을 충전하는데 에너지가 듭니다. 여기서 MPU 설계의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가까운 곳의 데이터를 최대한 여러 번 쓰는 것입니다. 한 번 가져온 값을 한 번만 쓰고 버리면 이동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만 10번 재사용하면 이동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 설계에서 윈도우 하나를 4채널이 공유하는 것도 가중치를 레지스터에 상주시키는 것도 전부 이 원칙의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한 번 읽은 데이터를 여러 번 쓰는 것입니다. 왼쪽의 나쁜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연산할 때마다 메모리에서 값을 새로 읽어옵니다. 같은 가중치를 676번 쓰는데 676번 다 읽어오는 것입니다. 가운데 좋은 방식은 다릅니다. 가중치를 연산기 안에 한 번만 올려두고 고정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만 흘려보내면서 같은 가중치를 계속 재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 적분의 수가 급감하고 전력 소모도 함께 줄어들며 연산기가 대기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는 재사용의 3가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가중치를 고정하는 방식, 출력 누산값을 고정하는 방식, 입력을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중치 고정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합성곱처럼 같은 필터를 반복 적용하는 연산에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시스톨릭 어레이가 무엇인지 시간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T0, T1, T2 세 시점입니다. T0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D0이 맨 왼쪽 P20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P2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T1이 되면 D0이 P21로 옮겨가고 새로운 데이터 D1이 P0으로 들어옵니다. T2가 되면 D0은 P22로, D1은 P21로, 그리고 D2가 새로 들어옵니다. 이제 3개의 P가 동시에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의 핵심은 데이터가 옆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D0은 메모리에서 딱 한 번만 읽혔는데 P0과 1과 2를 차례로 거치며 4번 사용됩니다. 아래 비교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매번 메모리에서 읽는다면 같은 D0을 4번 읽어야 하고 메모리 접근이 4배가 되며 에너지도 4배가 됩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메모리 접근이 곱셈보다 수백 배 비싸므로 이 차이가 전체 효율을 좌우합니다. 데이터가 흘러가며 계산된다는 것, 이것이 시스톨릭 구조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시스톨릭 구조의 특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연산 유닛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웃끼리만 짧게 연결되며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긴 배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배선이 길수록 신호가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동작 주파수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웃끼리만 연결하면 배선이 짧아지고 짧은 배선은 빠르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구조는 대규모로 확장해도 고속 동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계는 P가 4개뿐이라 브로드캐스트로 충분하지만 수백 개로 늘어나면 이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스톨릭이라는 이름은 심장의 수축을 뜻하는 의학 용어에서 왔습니다. 데이터가 규칙적인 박자로 배열을 통과하는 모습이 그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의 유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의 성질입니다. 짧은 배선과 규칙적 배열, 그리고 한 방향 흐름. 이 세 가지가 대규모 확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시스톨릭 어레이의 아키텍처와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로와 세로 두 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릅니다. 입력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가중치가 위에서 들어와 각 P에서 만나 곱셈 누산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아래로 축적됩니다. 특히 핵심은 재사용입니다. 한 번 들어온 값이 여러 P를 거치며 계속 쓰입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메모리 접근이 곱셈보다 수백 배 비싸므로 이 재사용이 전체 효율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구글 TPU를 비롯한 대형 NPU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4채널 배열은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계와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PE 4개짜리 브로드캐스트 배열을 만듭니다. 이 그림의 구조와는 데이터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이 구조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드는 것이 어디로 확장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면 설계할 때 그 방향을 막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식은 천천히 봐야 합니다. 한 박자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P 하나의 내부를 배선을 따라가며 검토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픽셀 200, 이 부호 없는 8비트로 들어옵니다. 왼쪽 아래에 가중치 -14가 부호 있는 8비트로 들어옵니다. 픽셀은 먼저 부호 확장을 거쳐 9비트가 됩니다. 앞에 0 1비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두 값이 곱셈기로 들어가 -2800이 나옵니다. 17비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누산기로 갑니다. 아래에서 편향 300이 함께 들어와 -2500이 됩니다. 누산기는 32비트로 넉넉합니다. 다음은 시프트입니다. 4비트 오른쪽으로 미면 16으로 나눈 것과 같아 -157이 됩니다. 마지막이 포화입니다. -157은 인트8 범위인 -128을 넘으므로 -128에서 멈춥니다. 아랫띠를 확인하십시오. 각 지점에서 실제로 쓰는 비트 개수를 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8에서 9로, 17로, 32로 늘었다가 다시 8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회로 구성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곱셈기 하나, 덧셈기 하나, 시프터 하나, 비교기 하나. 이것을 4개 두면 4채널 병렬이 되고 256개 두면 대형 NPU가 됩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결정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왜 정수연산을 쓰는가입니다. 표를 확인하십시오. FP32, 즉 32비트 부동 소수점은 곱셈기 면적이 큽니다. 지수부와 가수부를 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산에 여러 클럭이 걸리고 가중치 하나에 사바이트를 쓰며 대역폭 부담도 4배입니다. 반면 인트8, 즉 8비트 정수는 곱셈기 면적이 10분의 1 수준이고 한 클럭의 연산이 끝나며 가중치 하나에 1바이트만 씁니다. 물론 표현 범위는 -128에서 127로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추론에는 FP32의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습은 아주 미세한 기울기를 다루기 때문에 실수가 필요하지만 추론은 이미 정해진 가중치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조금 희생하고 하드웨어 효율을 크게 얻는 거래가 성립합니다. 이 거래를 양자화라고 부르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양자화가 주는 공학적 이득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리콘 면적입니다. FP32 연산은 지수 정렬과 가수 계산과 정규와 같은 복잡한 제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인트8은 단순한 정수, 곱셈기와 덧셈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FP32 유닛 하나가 차지할 자리에 인트8 유닛을 10개 이상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칩 면적에서 처리량이 10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에너지 소모입니다. 연산 하나당 소비 전력이 크게 낮아집니다. 셋째, 메모리 대역폭입니다. 가중치 하나가 4바이트에서 1바이트로 줄어드니 같은 대역폭으로 4배 많은 데이터를 나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밀도를 조금 내주고 면적과 전력과 대역폭 셋을 얻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추론에서는 그 정밀도 손실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용 NPU가 정수연산을 채택한 이유입니다. 양자화가 무엇인지 눈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밑쪽이 실수축입니다. 선이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눈금 사이에 무한히 많은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0.31과 0.311 사이에도 무수한 값이 있습니다. 아래쪽이 인트 8축입니다. 세로 눈금이 촘촘히 그어져 있고 값은 오직 그 눈금 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256칸뿐입니다. 학습된 가중치들이 위쪽 축에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0.42, 마이너스 0.15, 0.08, 0.31, 0.33, 0.50입니다. 점선을 따라 내려가면 각각 아래 눈금 위에 정수로 옮겨집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1, 4, 5, 7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황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0.31과 0.33은 다행히 서로 다른 눈금인 4와 5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값이 더 촘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칸으로 합쳐지고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양자와 오차입니다. 아래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얻는 것은 메모리 4분의 1, 곱셈기 면적 약 10분의 1, 그리고 대폭적인 전력 감소입니다. 덕분에 FPGA 한 장에 신경망 전체가 들어갑니다. 잃는 것은 눈금 사이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다만 신경망은 이 정도 손실에 강해서 정확도는 거의 유지됩니다. 이 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수연산을 쓰는 것입니다. 누상기가 왜 32비트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막대를 확인하십시오. 픽셀 255에 가중치 10을 곱하면 2550입니다. 이것을 9번 누적합니다. 한 번째 2550, 두 번째 5000배. 이렇게 늘어나 9번째에 22950이 됩니다. 빨간 점선이 16비트 한계인 32767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왼쪽을 확인하십시오. 최악 조건을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픽셀 최대 255에 가중치 최대 127을 곱하고 9을 곱하면 29만 1465입니다. 17비트로도 부족하고 18비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편향 32비트까지 더하면 32비트 누상기가 필요해집니다. 오른쪽이 설계 판단입니다. 어떤 입력이 와도 절대 넘치지 않는 폭을 잡는 것입니다. 누상기 하나를 32비트로 넓히는 비용은 작습니다. 반면 한 번 넘치면 값이 정반대로 반전되어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작고 위험이 크면 여유를 두는 쪽이 옳은 선택입니다. 리퀀타이즈를 비트 단위로 보겠습니다. 맨 위가 누산 결과입니다. 32비트짜리 중 값이 있는 비트가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십진수로 1255입니다. 가운데가 시프트입니다. 오른쪽으로 4비트 미면 16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값이 78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끝에 붉은 칸 4개를 확인하십시오. 밀려나면서 버려지는 하위 4비트입니다. 이 비트들이 담고 있던 미세한 정보는 사라집니다. 맨 아래가 포화입니다. 남은 값 중 하위 8비트만 취합니다. 초록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78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 범위 안이므로 포화 없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아래 왼쪽을 확인하십시오. 왜 시프트를 먼저 할까요? 만약 자르기부터 하면 1255가 곧바로 127로 포화되어 정보가 크게 손실됩니다. 먼저 16으로 나눠 78로 줄이면 포화 없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른쪽은 시프트 값의 의미입니다. 시프트가 4면 16으로 나누고 5면 32로 나눕니다. 너무 작으면 포화가 잦아지고 너무 크면 값이 0으로 소실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학습 단계의 과제가 됩니다. 값이 표현 범위를 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이 랩어라운드입니다.
값이 20, 55, 90, 120으로 순조롭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127을 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점이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60으로 다시 올라가지만 이미 부호가 반대입니다. 오른쪽이 포화입니다. 같은 값들이 올라가다가 127에 도달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천장에 부딪힌 것처럼 더 올라가지 않고 127을 유지합니다. 아래 비교를 확인하십시오. 계산값이 130이었다면 레버라운드는 마이너스 126이 되어 강한 양수가 강한 음수로 뒤바뀝니다.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포화는 127이 되어 강한 양수가 조금 작은 양수가 됩니다. 크기는 줄었지만 방향은 유지됩니다. 신경망 입장에서 생각해 확인하십시오. 이 특징이 강하게 있다는 신호가 레버라운드에서는 강하게 없다로 바뀝니다. 반면 포화에서는 조금 덜 강하게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는 포화를 씁니다. 정수로 바꾸는 시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쪽이 PTQ, 학습 후 양자화입니다. 먼저 FLOAT 32로 끝까지 학습합니다. 이동한 모델은 정수 제약을 전혀 모릅니다. 학습이 끝난 뒤에 한 번에 정수로 변환합니다. 방법이 단순한 대신 변환 순간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델이 정수 격자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이 QAT, 양자화 인식 학습입니다. 학습과 정수화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매 단계마다 정수로 바꿔보고 그 상태에서 오차를 계산해 다시 학습합니다. 모델이 정수 제약에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막대를 확인하십시오. 예시 수치로 원본 플롯이 99.2%, PTQ가 98.6%, QAT가 99.0%입니다. QAT가 손실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PTQ를 씁니다. 오른쪽에 이유가 있습니다. 모델이 작아서 PTQ만으로도 손실이 미미하고 학습 과정이 훨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QAT는 학습 루프 안에 양자화를 넣어야 해서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대형 모델이나 정확도가 빠듯한 경우에는 QAT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제약 우선 설계가 무슨 뜻인지 같은 재료로 두 가지 순서를 밟아 비교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소프트웨어 우선입니다. 먼저 자유롭게 학습합니다. 플롯 32로 층도 자유롭게 씁니다. 정확도가 99.4%로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RTL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FPGA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붉은 화살표를 확인하십시오.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학습을 통째로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이 하드웨어 우선입니다. 먼저 자원 예산을 계산합니다. 룩업 테이블과 DSP와 브램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명세를 확정합니다. 셔너넷, 인트8, 시프트4. 그 제약 안에서 학습합니다. 마지막에 그대로 구현합니다. 되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화살표를 확인하면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이것이 이 강의가 챕터 2에서 골든 모델부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파이썬으로 만드는 것은 잘 도는 신경망이 아니라 하드웨어 명세를 그대로 지키는 참조 구현입니다. 명세를 먼저 못 받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 나중에 되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파이썬 골든 모델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확인하십시오. 1단계는 명세서입니다. 비트폭과 연산 순서, 넘침 처리 규칙, 저장 순서를 글로 정합니다. 2단계는 파이썬 골든 모델입니다. 그 명세를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정수 연산만 사용하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한 명세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베릴로그 RTL입니다. 같은 명세를 이번에는 회로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래 초록 화살표를 확인하십시오. 골든 모델과 RTL의 값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이것이 비트 트루 검증입니다. 아래에서 골든 모델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로 만든 플롯 모델은 골든 모델이 아닙니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도 아닙니다. 잘 도는 신경망도 아닙니다. 골든 모델인 것은 하드웨어와 똑같은 순서로 계산하는 정수 코드입니다. 넘침과 시프트와 포화까지 그대로 재현하는 참조 구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파이썬을 쓸까요? RTL은 고쳐서 확인하는데 수분이 걸리지만 파이썬은 수초입니다. 명세를 다듬는 단계에서는 빠르게 시도하고 되돌릴 수 있어야 하므로 먼저 파이썬으로 확정한 뒤 회로로 옮깁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 전체 배치를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 비트 트루 검증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위쪽이 파이썬 계산, 아래쪽이 RTL 계산입니다. 같은 입력에서 출발해 입력, 합성고, 렐루, 풀링, 플래튼, FC, 아그맥스를 차례로 지나갑니다. 각 지점마다 값이 적혀 있고 두 값을 점선으로 이어 비교합니다. 앞에 5지점은 초록 등호입니다. 값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FC를 확인하십시오. 파이썬은 1450인데 RTL은 1382입니다. 빨간 부두모가 뜹니다. 특히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버그는 플래튼과 FC 사이에만 있습니다. 앞은 이미 검증됐고 뒤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색 범위가 한 구간으로 좁혀집니다. 이제 아래 왼쪽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클래스만 비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 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두 쪽 다 7입니다. 점수가 1450과 1382로 다른데도 순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최종 답이 같게 나옵니다. 그러면 통과했다고 판정됩니다. 버그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른쪽이 우리 방식입니다. 탭마다 값을 비교하면 FC 지점에서 불일치가 즉시 잡힙니다. 이것이 동작한다와 정확히 같다의 차이며 반도체 설계자의 기준입니다. MPU 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비트 트루 검증 전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준과 하드웨어 결과가 어떻게 대조되는지, 대조 지점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로 추적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검증 전략을 먼저 세우고 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 만든 뒤에 어떻게 검증할지 고민하면 이미 관측 지점이 없는 상태라 내부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 챕터에서 골든 모델의 함수를 나눈 것도 각 블록에 관측 신호를 심은 것도 전부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검증은 설계 이후의 절차가 아니라 설계와 함께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검증을 세 단계로 나누는 이유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검사 범위입니다. 1단계는 블록 단위입니다. 가장 짧습니다. 모듈 하나만 떼어 시험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호 확장 누락이나 윈도우 순서 같은 오류가 잡힙니다. 2단계는 단일 샘플 전체입니다. 이미지 한 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시프트값 불일치나 누상기 더하기 곱누락, 플래튼 순서 반전이 잡힙니다. 각 블록은 정상인데 조합이 틀린 경우들입니다. 3단계는 100샘플 회기입니다. 가장 깁니다. 서로 다른 100장을 돌립니다. 여기서 프레임 경계 오류나 샘플 간 리셋 누락, 동점 처리가 잡힙니다. 깨끗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래 비교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3단계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장이 전부 실패해도 원인 후보가 수십 개입니다. 라인 버퍼일까, 시프트일까, 플래튼 순서일까 하나씩 지워가며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단계부터 올라오면 실패하는 순간 그 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것만 의심하면 됩니다. 앞 단계는 이미 통과했으니까요. 원인 후보가 수십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듭니다. 검증의 가치는 통과에 있지 않고 실패했을 때 원인을 좁혀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챕터 1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만들 시스템의 확정 명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표가 앞으로 모든 설계의 기준입니다. 능력은 28 곱하기 28 한 채널, 부호 없는 8비트 이미지입니다. 공급 방식은 맨 파일을 통해 내부 램에 미리 저장하는 방식이며 카메라 입력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연산 쪽을 보면 가중치는 부호 있는 인트 8, 편향은 부호 있는 인트 32입니다. 곱셈 결과는 16비트, 누상기는 부호 있는 32비트입니다. 리퀀타이즈는 산술 우시프트로 하고 시프트 값은 파라미터로 둡니다. 활성화는 웰로입니다. 출력은 10개 클래스이고 아그맥스로 판정하되 동점일 때는 낮은 인덱스를 택합니다. 이 동점 처리 규칙도 반드시 명시해야 파이썬과 RTL이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기준은 미스매치 카운트 0입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통과가 아닙니다. 이 명세를 손에 들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를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연산의 정체입니다. 합성곱도 완전 연결도 결국 곱셈 두산의 반복이며 행렬 곱셈 하나만 잘하면 여러 신경망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왜 MPU인가입니다. 진짜 적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이며 메모리 접근 에너지가 곱셈의 수천 배이기 때문에 재사용 구조가 핵심입니다. 셋째, 시스톨릭 어레이입니다. 가중치를 PE에 고정하고 데이터를 흘려보내며 이웃끼리만 연결되어 단순하고 확장 가능합니다. 넷째, 정수화입니다. 입력 8비트, 곱셈 16비트, 누산 32비트를 기억하시고 시프트로 되좁히며 넘침 처리 방식을 명세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섯째, 하드웨어 제약 우선 설계입니다. RTL 명세를 먼저 확정하고 파이썬을 그 거울로 만듭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검증이 불가능해집니다. 여섯째, 비트 트루 검증입니다. 클래스가 아니라 특징 값을 비교하고 블록에서 단위 샘플, 대량 검증으로 넓혀가며 미스매치 0을 목표합니다. 이제 설계 명세를 읽을 언어가 갖춰졌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명세를 실제 파이썬 골든 모델로 옮기겠습니다.